평양 지하철 조용히 해. 7호선에는 지도에 없는 누가 들을지도 종착역이 몰라. 하나 더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은밀하게 해. 전해지는 이야기였고 아무도 그곳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용히 말하지 해. 않았습니다. 누가 들을지도 몰라. 저는 그것이 단순한 도시전설이라고 믿었습니다. 조용히 해. 2019년 조용히 가을 들킬 수 없어. 28배 나이로 지하철 보수팀 기술자로 일하던 제가 그곳을 조용히 직접 해. 보기 들킬 수 전까지는요. 평양 지하철 7호선 보수팀에 배치된 것은 2017년 봄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지하 깊은 곳의 어둠과 습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손에는 언제나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면 작업복에서는 쇠와 먼지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으며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보수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여성은 저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팀장인 강철수 동무는 50대 중반의 과묵한 사람이었고 그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 기술자가 7호선 끝에 대해 물었을 때 팀장은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질문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궁금증을 억누르고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2019년 9월 20나흘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고 저는 6호 구역의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터널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평소에 들리던 기계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제 숨소리와 공구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3시쯤 되었을 때 무전기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저에게 7호선 종착역 너머 유지보수 구역으로 가서 누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라 장비를 챙기고 터널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착역을 지나자 조명이 거의 없었고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었으며 발밑에서는 물이 고인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레일은 계속 이어져 있었지만 녹이 잔뜩 슬어 있었고 벽면에는 이끼가 자라고 있었으며 천장에서는 가끔씩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200m쯤 걸어갔을 때 터널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철제 문이 3개 보였고 그 앞에는 낡은 경비 초소가 있었으며 초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담배꽁초와 신문이 놓여 있어서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왼쪽 문에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으며 그 안에서 풍겨나온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긴 복도가 나타났고 복도 양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각 방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고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으며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니 오래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며 목구멍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서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으면 그들이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다른 방들을 확인했고 각 방마다 비슷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으며 어떤 방에는 낡은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어떤 방에는 공책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방의 벽면에는 누군가 연필로 날짜를 세워놓은 자국이 있었고
그 숫자는 1000일을 넘어가 있었으면 마지막 줄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벽면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으며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안쪽 방에는 철제 캐비닛이 있었고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했고 그 안에는 사진과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각 사람마다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문제나 사상적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단지 외국 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떤 이들은 친척이 남쪽으로 갔다는 이유로 이곳에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파일 맨 뒤쪽에는 최종 처리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 감각을 잃을 정도로 오래 그곳에 있었던 것 같고 무전기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화들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수 위치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했으면 최대한 평소와 같은 말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서둘러 방을 나와 문을 닫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제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으며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그 방들이 보였으며 벽면의 사진들과 날짜를 센 자국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균열을 만들었으면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그것은 저도 언젠가 그 방들 중 하나에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으면 그 생각은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고 동료들의 얼굴도 터널의 어둠도 지하철 소리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내내 긴장 상태였고 혹시 제가 그곳에 갔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으며 팀장이 저를 부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고 그 얼굴은 하루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으며 눈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발견 이후 2주일 동안 저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을 타면서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었고 터널에서 일할 때마다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이 떠올랐으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없어졌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어머니는 제가 아프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박미선이라는 동료가 있었고 그는 32살로 저보다 4살 많았으며 항상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제 옆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리고 혹시 터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본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으며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외진 곳에서 만났고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선도 몇 년 전 비슷한 장소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고 그때부터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해왔다고 했으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에는 함께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둘이서는 부족했고 특히 국경을 넘고 중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박미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알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는 그의 남동생인 박진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진수는 26살로 군 제대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선의 고등학교 친구였던 최은혜라는 여성도 있었고 은혜는 31살로 유치원 교사였으며 작년에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접촉했고 각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은 이성호라는 남성이었고 그는 35살로 전직 국경경비대원이었으며 5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제대한 뒤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국경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곳이 경비가 약한지 어느 시간대가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10월 말쯤 우리 5명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그것은 시 외곽의 폐공장 창고였으며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각자의 사정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은혜는 5살 난 딸을 데려가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으며 한 가지 실수라도 하면 모두가 끝장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호가 국경 지도를 가져왔고 우리는 그것을 펼쳐놓고 몇 시간 동안 검토했으며 가능한 루트를 여러 개 그려보았습니다. 두만강 쪽이 압록강보다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하다는 것이 성호의 판단이었고 특히 무산 북쪽 지역은 지형이 험해서 감시가 덜하다고 했으며 하지만 그만큼 강을 건너기도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려면 최소한 미화 5,000달러는 있어야 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았고 박미선이 몇 년간 몰래 모아둔 돈이 가장 많았으며 저도 어머니 몰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가져왔고 그것을 암시장에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한국에 가면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오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11월 중순쯤 우리는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은 정확한 출발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호는 12월 말이나 1월 초가 좋다고 했고 그 시기에는 강이 얼어서 건너기 쉽고 또한 겨울철이라 경비병들도 추위 때문에 초소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은혜는 딸아이가 추위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꺼운 옷과 담요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평양에서 국경까지 이동하는 것이었고 기차를 타면 신분증 검사가 있었으며 검문소마다 통행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성호가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운송업자를 통해 화물칸에 숨어갈 수 있다고 했으며 물론 그것도 돈이 들어가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11월 말에 그 운송업자를 직접 만나서 조건을 협상했으며 결국 1인당 미화 200달러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우리는 만났고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났으며 절대 같은 곳을 2번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항상 1시간을 넘기지 않았고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하고 떠났으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진수가 중국에서 쓸 휴대폰 2대를 암시장에서 구해왔고 그것은 중고 제품이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비닐에 싸서 방수 처리를 한 뒤 숨겨두었습니다. 12월 초에 우리는 최종 점검에 들어갔고 각자 짐을 최소화하라고 했으며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 한 장만을 챙겼고 그 외에는 옷가지와 약간의 음식 그리고 손전등과 칼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은혜는 딸아이를 위해 작은 인형 하나를 챙겼고
그 인형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으면 아이에게 그것만은 가져갈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면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만약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며 어쩌면 저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모시러 오겠다는 약속을 적었으며 편지를 베개 밑에 숨겨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새벽 4시 약속한 장소는 평양 외곽의 폐쇄된 공장 부지였고 그곳은 불이 거의 없어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3시 반에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며 현관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지만 어머니는 깨지 않았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였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으며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박미선과 박진수가 와 있었고 그들은 트럭 뒤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성호가 나타났고 그는 검은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우리가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혜가 딸을 업고 도착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으며 은혜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운송업자가 나타난 것은 4시 15분쯤이었고 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을 열자 쌀가마니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숨을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좁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며 우리는 한 명씩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운송업자는 우리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검문소에서 멈추더라도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했으면 만약 발각되면 자기도 끝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칸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을 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렸고 쌀가마니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렸으며 공기는 점점 탁해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은혜의 딸이 중간에 깨서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은혜는 아이 입을 막으면서 조용한 노래를 흥얼거렸으며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한 것은 1시간쯤 지났을 때였고 트럭이 멈추자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경비병이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가 났으며 운송업자와 경비병이 짧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으며 옆에 있던 박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3분 후 트럭이 다시 출발했고 우리는 그제야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무산까지는 약 600km였고 정상적으로 가면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우리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화물칸 안에서 시간 감각을 잃었고 어둠과 추위와 갈증이 우리를 괴롭혔으며 다리는 저려오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할 때 경비병이 화물칸을 열고 확인하려 했고 그때 운송업자가 담배 한 갑을 건네는 소리가 들렸으면 경비병은 짧은 대화 끝에 문을 닫고 보내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을 무렵 트럭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화물칸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으며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운송업자는 우리에게 여기서부터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했고 앞으로 3km 가면 국경이라고 알려주었으며 행운을 빈다는 말과 함께 떠나갔습니다. 트럭이 떠난 후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으며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성호가 나침반을 꺼내서 방향을 확인했고 우리는 북동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습니다. 최은혜는 딸을 업고 있었고 박진수가 중간중간 아이를 대신 업어주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그것은 국경 초소의 불빛이었으며 우리는 그곳을 피해서 우회해야 했습니다. 이성호가 앞장서서 길을 찾았고 그는 어둠 속에서도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숨죽이며 이동했습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두 얼어붙었으면 바람 소리조차 경비병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서 작은 계곡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특히 최은혜의 딸은 계속 울음을 참고 있었으며 아이의 작은 얼굴은 추위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가져온 빵을 나눠 먹었고 입안에서 부서지는 빵은 모래처럼 거칠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으면 물도 거의 남지 않아서 한 모금씩만 마셨습니다. 11시가 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출발했고 이제 강까지는 약 1km 정도 남았다는 것이 이성호의 판단이었습니다. 지형이 점점 가파라졌고 바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으며 한번 미끄러지면 큰 소리가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박진수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지만 제가 재빨리 붙잡았고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으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자정 무렵 나무들 사이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도 얼어붙은 강 표면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고 폭은 약 200m 정도였으며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 근처 바위 뒤에 숨어서 상황을 관찰했고 상류 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에 초소가 있었으면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성호가 강의 얼음 상태를 확인하러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는 발로 얼음을 조금씩 눌러보면서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돌아와서 그가 전한 소식은 좋지 않았고 강 중앙 부분의 얼음이 생각보다 얇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으면 특히 아이를 업고 건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회의를 했고 최은혜는 자기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을 확인한 뒤 다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건너기로 했고 서로 밧줄로 연결해서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박진수가 가장 앞에 섰고 그 다음이 최은혜와 아이, 그 다음이 저, 그 다음이 박미선, 마지막이 이성호였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며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총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그의 발자국을 정확히 따라 걸었으며 절대 무게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강 중앙으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졌고 얼굴을 때리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으며 눈물이 나와서 돌을 타고 흘렀습니다. 50m쯤 진행했을 때 뒤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박미선의 발 아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멈췄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으며 미선은 천천히 무게를 다른 쪽 발로 옮겼습니다. 금은 더 이상 퍼지지 않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곳으로 발을 옮겼으며 우리는 그제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우리의 공포는 배가 되었고 모든 발걸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중앙을 지날 때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순찰 중인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작은 소리로 모두 엎드리라고 했고 우리는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누웠으며 최은혜는 딸을 자기 몸 아래 숨겼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얼음에 닿은 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으며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참느라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고 그 빛이 우리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갔으며 제 심장은 멎을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비병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고 우리는 그가 무언가 눈치챈 것이 아닌가 두려웠으며 만약 발각되면 총을 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진 2분 후 경비병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손전등 불빛도 멀어졌으며 우리는 그제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을 때 온몸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으면 발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이제 중국 쪽 강변까지는 70m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최은혜의 딸이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고 은혜는 아이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속삭였으며 아이는 더 이상 소리 내지 않고 엄마 등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고 우리는 얼음에서 벗어나 땅을 밟았으며 그 순간 무릎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거칠게 숨을 쉬었고 안도감과 피로가 동시에 밀려왔으며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일어나서 주변을 확인했고 우리가 있는 곳은 작은 숲이었으며 강변에서 50m쯤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이성우가 손목 시계를 확인했고 시간은 새벽 2시 40분이었으며 우리는 1시간 40분 만에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고 이제부터는 중국 공안을 피해야 했으며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성우가 미리 받아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우리가 있는 위치를 물었으며 1시간 후에 픽업 장소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을 걸어서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은 버려진 농가 근처였으며 우리는 그 농가의 헛간에 숨어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헛간 안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지푸라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에 모여 앉았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으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은혜의 딸은 엄마 품에 안겨서 깊은 잠에 빠졌고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헛간 안에 울렸으며 그 소리는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미선은 창문 틈으로 밖을 계속 살폈고 혹시 누가 오는지 감시했으며 그의 긴장한 모습에서 우리가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차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긴장했으며 이성우가 헛간 문 뒤에 숨어서 밖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농가 앞에 멈췄고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으며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헛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다른 한 명은 30대로 상대적으로 왜소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성우가 문을 열고 나갔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우리에게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차에 태웠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나눠 타라고 했으며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는 출발했고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덜컹거렸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흔들림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시간 감각을 잃었고 어느 순간 차가 멈췄으며 브로커는 우리를 어떤 집의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하실은 좁았고 천장이 낮았으며 창문이 없어서 완전한 어둠이었지만 적어도 따뜻했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여기서 며칠 동안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고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고 우리는 준비한 현금을 건넸으며 그는 돈을 세어본 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성우가 대표로 나서서 이야기했으며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브로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며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지하실에서의 시간은 지루하고 불안했으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 누군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주로 밥과 김치 그리고 약간의 반찬이었으며 맛은 형편없었지만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은혜의 딸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점차 적응했고 우리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간단한 놀이를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돌아가며 보초를 섰고 혹시 모를 습격이나 배신에 대비했습니다. 박진수가 첫날 밤 보초를 설 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잠에서 깨어 숨을 죽였으면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집주인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습니다. 사흘 동안 우리는 그렇게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시간 감각이 흐려졌으며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고 그는 우리에게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고 알렸으며 목적지는 몽골 국경 근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안도했고 이 답답한 지하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으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에 깨어났을 때 브로커가 이미 와 있었고 그는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했으며 우리는 짐을 챙겨서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길고 힘들었으며 우리는 여러 번 차를 갈아타야 했고 매번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북쪽으로 향했고 우리는 작은 마을들을 거쳐갔으며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온몸이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은 북한과 비슷하면서도 달랐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건물들이 조금 더 나아 보였으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우리는 어떤 공장 지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 그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7명이었고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으며 몽골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우리를 곧 분리시켰고 그룹이 너무 크면 위험하다고 했으며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큰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가 탄 차가 검문에 걸렸습니다. 공안 2명이 차를 세웠고 브로커는 침착하게 서류를 보여줬으며 하지만 공안 중 1명이 뒷좌석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 사이에 숨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으며 최은혜는 딸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공안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브로커가 뭔가를 건넸고 공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닫고 가라고 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한 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우리는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방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이 루트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우리는 우회로를 택했으며 그로 인해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물도 부족해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내몽골 지역에 도착했고 그곳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끝없이 넓었으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모래가 날렸습니다.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차 안에서도 추위가 느껴졌으며 우리는 담요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최은혜의 딸이 열이 나기 시작했고 아이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으며 은혜는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브로커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다음 마을에서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시간 후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잠시 내려서 약국에 다녀왔으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약을 먹였고 밤새 아이를 돌봤으며 다행히 다음 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약했고 계속 칭얼거렸으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에 도착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우리는 마침내 몽골 국경 근처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여기서 자기 역할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는 방법을 알려줬고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야 하며 몽골 경찰에게 발견되면 탈북자라고 밝히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비록 돈을 받고 하는 일이었지만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었으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몽골 국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지난 한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평양 지하철에서 시작된 이 긴 탈출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철조망은 높이가 3m 정도였고 녹슨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였으며 가시가 돋아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은 황량했고 눈으로 덮인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성호가 철조망의 약한 부분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국경선을 따라 걸었으면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패였습니다. 30분쯤 걸었을 때 철조망의 아래쪽이 조금 들린 곳을 발견했고 그곳은 아마 동물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든 틈인 것 같았으면 사람이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박진수가 먼저 시도했고 그는 배를 땅에 대고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갔으며 가시에 옷이 찢겼지만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넘어갔고 제가 넘을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철조망을 넘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북한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박미선이 제 손을 잡아줬고 그의 눈빛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으면 저는 용기를 내어 철조망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혜와 아이가 넘어야 했고 은혜는 딸을 먼저 밀어 넣었으며 박진수가 반대편에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넘어가자 은혜도 기어들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왔을 때 그의 등에 맨 배낭이 철조망에 걸렸고 가시가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은혜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철조망을 들어 올려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으면 마침내 그도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몽골 땅을 밟았을 때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으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박미선은 소리 없이 울었고 박진수는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으며 이성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최은혜는 딸을 꼭 안고 있었고 아이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삭였으면 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고 우리는 몽골 경찰이나 군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마을이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우리의 마지막 체력을 쥐어짜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고 그것은 작은 마을의 가로등이었으며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그곳을 향해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을 찾는다고 우리는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우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으며 마을 중심부에 있는 작은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이 경찰서였고 우리의 몽골에서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으며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으며
우리는 그 온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몽골 경찰관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해졌으며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따뜻한 차도 내왔으며 우리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온몸이 쑤셨으며 그제야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찰관은 간단한 영어로 우리에게 물었고 어디서 왔는지, 언제 국경을 넘었는지, 몇 명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성호가 대표로 대답했고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설명했으며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오래 이어졌고 경찰관은 몽골어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으며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다른 경찰관 2명이 도착했고 그들은 상급자로 보였으며 우리를 하나씩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간단한 조사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했고 평양 지하철에서 일했던 것, 우연히 비밀 장소를 발견한 것, 그리고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고 가끔씩 추가 질문을 했으며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모두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최은혜의 딸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우리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울란바토르로 이동한다고 알려줬고 한국 대사관에서 담당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처음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뒤편에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에 매트리스 몇 개가 깔려 있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였고 비록 좁고 불편했지만 천국처럼 느껴졌으며 우리는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박미선이 제 옆에 누웠고 그는 작은 목소리로 여기까지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고 평양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으면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한국까지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으며 눈물이 흘러서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를 태울 차가 도착했고 그것은 작은 버스였으며 운전사와 경찰관 1명이 함께 왔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고 우리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으며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드넓은 땅 그리고 자유롭게 풀을 뜯는 양떼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고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쯤이었고 도시는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으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고 그는 40대 초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으며 우리를 보자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이 처음이었으며 우리가 정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우리를 임시보호시설로 안내했고 그곳은 탈북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각자 방을 배정받았고 제 방은 작았지만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있었으며 창문으로는 울란바토르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제대로 된 샤워를 할 수 있었고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를 때 지난 한 달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으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많이 야위었고 피부는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사를 했고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고 맛은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으며 무엇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최은혜의 딸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고 밥을 열심히 먹었으며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줬고 몽골에서 약 2주일 정도 머물면서 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각자 원하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정착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듣고 메모했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2주일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선생님은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었으며 우리에게 기본적인 표현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과 남한에서 쓰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익숙해지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으면 박미선은 특히 발음 교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같은 시설에 있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정을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10년을 숨어 살다가 왔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왔으며 어떤 사람은 3번이나 잡혔다가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비교적 운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북한 체제의 잔인함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출발 날짜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흥분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제가 가져온 유일한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을 꺼내봤고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으며 언젠가 반드시 모셔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박미선도 비슷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탄 것은 2020년 2월 12일이었고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으며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어색했고 승무원이 설명하는 안전수칙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미선도 긴장한 얼굴이었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으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고 도시가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보면서 저는 제가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느꼈고 가슴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고 하늘을 나는 것조차 꿈 같은 일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3시간이었고 그동안 우리는 창밖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가끔씩 승무원이 와서 음료와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주스를 마셨을 때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과자를 먹었을 때 바삭한 식감이 신기했으며 이런 작은 것들조차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최은혜의 딸은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고 구름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저것이 뭐냐고 물었으며 은혜는 아이에게 부드럽게 설명해줬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고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고 했으며 한국의 날씨와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오후 5시였고 날씨는 맑고 기온은 영상 5도라고 했으며 우리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건물들과 도로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으며 평양보다 훨씬 크고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기체가 흔들렸고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둔탁한 소리가 났으며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했으며 서로를 보며 축하의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성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고 박진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으며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갔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여러 나라의 도시 이름들이 떠 있었고 면세점에는 화려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특별 통로를 통해 입국 수속을 했으며 직원들은 우리를 환영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추위와는 달랐으며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우리를 태울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 버스는 우리를 하나원으로 데려갈 예정이었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 땅을 밟은 제 발을 내려다봤고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으면 평양 지하철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일정을 들었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을 배정받았고 2인실이었으며 제 룸메이트는 함경북도에서 온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탈북했고 이미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으며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고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야 했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봤고 터치스크린이 신기했으며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배워야 했으며 같은 뜻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뜨락도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트랙터, 가발 쏘는 미용실, 낙원은 낙원이었습니다. 발음도 달랐고 억양도 달랐으며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르쳐줬으며 우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시작되었고 저는 컴퓨터 기초과정을 선택했으며 키보드 타자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엑셀과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서툴렀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박미선은 요리 과정을 선택했고 최은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각자 새로운 삶을 위한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있었고 상담사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며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고 낯선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지하철에서 본 것, 강을 건널 때의 공포,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상담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살아남은 것 자체가 용기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었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잠들었으며 주말에는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처음 서울 시내에 나갔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고층 건물들과 수많은 자동차들 그리고 화려한 상점들을 보며 이것이 정말 같은 민족의 나라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쇼윈도를 구경했고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는 것도 도전이었으며 처음 마셔본 라떼의 부드러운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고 수료식이 다가왔으며 우리는 각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기로 결정했고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박미선과 박진수 남매는 경기도로 가기로 했고 최은혜는 딸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이 있는 지역을 선택했으며 이성호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우리가 흩어진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각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로 했고 연락은 계속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처음 혼자 살게 된 원룸은 관악구의 작은 동네에 있었고 평수는 작았지만 제 공간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밤이 되면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첫날 밤 빈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생각했고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으면 반드시 성공해서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기본적인 가구와 생활용품을 샀고 침대와 책상,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들였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였으면 북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며 면접을 볼 때마다 긴장했고 제 억양 때문에 탈북자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어떤 곳에서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으며 저는 그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10여 곳을 지원했고 대부분 떨어졌으며 절망하기 시작했을 때 작은 사무용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고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자상한 분이었으며 면접 때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7월 초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주로 재고 관리와 주문 처리였고 컴퓨터를 사용해야 했으며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손에 쥔 통장을 한참 바라봤고 제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것이 뿌듯했으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박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첫 월급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그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으며 우리는 서로를 축하해줬습니다. 최은혜는 보육교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이성호는 부산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있었으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고 지하철을 혼자 타는 것도 익숙해졌으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친해졌고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들은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줬습니다. 어떤 동료는 탈북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다고 대답했으면 사실 그 고통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 무렵 제 생활은 안정적이 되었고 매달 월급을 받아 저축도 하고 있었으며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했으며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 평양 지하철의 어둠 속에서 본 그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며 그 발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말이 되어 박미선과 최은혜를 만났고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재회했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었으며 함께 겪은 그 여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서울 거리의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았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으며 우리는 살아남았고 여기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고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이제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도 능숙해졌고 사장님은 제 업무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급여를 올려주셨으며 작은 승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와 주문 조율까지 맡게 되었고 책임감이 커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꼈으며 제가 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봄이 되어 벚꽃이 피었을 때 여의도 공원에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이것이 자유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치였고 모든 것이 집단을 위한 것이었으면 하지만 여기서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떨어지는 벚꽃잎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어 억양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제가 탈북자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했으며 그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숨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도 있었고 항상 탈북자로만 규정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후반의 한국 여성으로 살고 싶었고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름에 운전면허를 땄고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진 끝에 겨우 합격했으며 면허증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중고차를 한 대 샀고 낡았지만 제 차라는 것이 뿌듯했으며 주말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을 탐험했습니다. 강릉 바다에 갔을 때 생전 처음 바다를 봤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파도 소리에 압도되었으며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이것이 제 새로운 삶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쯤 박미선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는 요리 실력을 인정받아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되었다고 했으면 자신만의 메뉴도 개발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은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고 어린이집에 취직했으며 딸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호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고 나름 장사가 잘 된다고 했으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어 있었고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었으며 이 돈으로 언젠가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든다고 했으며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원룸에 앉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고 2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 추운 밤이 떠올랐으며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북한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저는 이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문에 입김을 불어 흐려지게 한 뒤 손가락으로 어머니라는 글자를 썼고 그것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2년 초 저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악몽을 꿨으며 평양 지하철의 그 방들 얼어붙은 강무 추격하는 경비병들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깨어나는 일이 잦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불안 발작이 찾아오기도 했으며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고 사장님은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으며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고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으며 탈북자들에게 흔한 증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상담사는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보도록 도왔으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했고 과거를 꺼내는 것이 두려웠으며 묻어두고 싶었지만 상담사는 직면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머니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으며 밤마다 악몽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고 어머니도 저의 선택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제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울어야 할 때 울었으며 화가 날 때는 화를 표현했습니다. 봄이 되어 증상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고 악몽의 빈도가 줄었으며 불안 발작도 덜해졌습니다.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사장님은 제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특정 소리나 냄새가 과거를 불러일으켰으며 지하철을 탈 때마다 평양의 터널이 떠올랐습니다. 여름에 탈북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탈북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 전체를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고통도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동시에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모임에서 한 선배 탈북자가 조언을 해줬고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탈북자라는 정체성도 제 일부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그 이상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울림을 줬고 저는 제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의사는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했으며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상담 세션에서 상담사는 제게 편지를 쓰라고 제안했고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정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고 어머니께 제 마음을 모두 쏟아냈으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편지는 보낼 수 없었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고 서랍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2023년 봄 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탈북자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으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으면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연 전날 밤 준비한 원고를 여러 번 읽었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으며 거울 앞에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제 소개를 시작했고 평양 지하철 보수 기술자였던 것, 우연히 발견한 비밀 장소, 그리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으며 어떤 학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고 탈북을 후회한 적이 있냐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고 후회한 적은 없지만 그리움은 있다고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지만 다시 선택한다 해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저 스스로도 놀랐으며
제가 정말로 이 선택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감사하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으며 어떤 학생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에 시민단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탈북자 인권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으며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가을에 작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제 탈북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한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과거를 되짚었고 평양의 지하철, 두만강의 얼음, 중국의 지하실, 몽골의 초원,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치유였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문장으로 흘러나왔으며 때로는 울면서 썼고 때로는 웃으면서 썼습니다. 연말이 되어 원고가 300페이지를 넘어섰고 작은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내년 봄에 출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책 제목은 지하철 7호선의 비밀로 정했고 표지에는 어두운 터널과 작은 빛이 들어오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마침내 어머니를 탈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지난 4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을 넘어섰으며 브로커를 통하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소개받았고 그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전문가였으면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위험성을 설명했고 실패하면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먼저 어머니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 내부에 협조자를 두고 있어서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주일 후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여전히 평양에 살고 있으며 건강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고 4년 만에 처음 듣는 어머니 소식이었으며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제가 탈북한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별다른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계획은 복잡했고 먼저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으며 북한에서 밀입국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브로커의 협조자가 어머니와 접촉할 것이고 제가 한국에 있으며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어머니가 동의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고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으며 밤마다 어머니가 거절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4월 말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고 어머니가 동의했다는 소식이었으며 제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드디어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며 브로커는 7월쯤 실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계속 돈을 모았고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며 모든 저축과 책임세까지 합쳐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7월 초 브로커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연락했고 어머니를 평양에서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중이라고 했으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밤낮으로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제 상황을 알고 위로해줬고 함께 기도해줬으며 최은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소식은 좋지 않았고 국경 근처에서 검문이 강화되어 작전을 중단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시지만 당분간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고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으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석 달을 더 기다렸고 그동안 브로커는 대안을 찾고 있었으며 다른 루트를 모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10월이 되어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서해안 쪽을 이용한다고 했으며 배로 직접 한국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하고 비용도 더 들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으며 저는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고 회사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사정을 듣고 흔쾌히 보증을 서줬고 2천만 원을 더 준비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고 브로커로부터 온 메시지였으며 어머니가 인천항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 인천으로 향했으면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고 제가 두만강을 건넌 그 겨울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으며 어머니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천항 근처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브로커가 문을 열어줬으며 안쪽 방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어머니는 훨씬 늙어 보이셨으며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고 저를 보자 어머니는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저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고 서로를 꼭 붙잡고 울기만 했으며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많이 컸다고 고생했다고 중얼거렸고 저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했으면 그 순간 지난 5년간의 모든 고통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우리 모녀에게 시간을 주었으며 우리는 1시간 넘게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보낸 편지를 모두 받았다고 했고 그것을 읽으며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었고 저는 간략하게 이야기했으며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는 제 눈빛만으로도 이해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제가 떠난 후 고생이 많았다고 했고 조사를 받고 감시를 받았지만 버텼다고 했으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를 제 원룸으로 모셨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해하셨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감탄했으며 수도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에 놀라셨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고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으며 제가 고른 과일과 고기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투룸이었으며 어머니 방에는 따뜻한 이불과 작은 화장대를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보며 이곳이 정말 같은 나라인가 되묻곤 했고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살 거라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선과 최은혜를 초대해 어머니를 소개했고 함께 탈북했던 동료들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어머니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딸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북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으며 그 맛은 고향의 맛이었고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최은혜의 딸도 함께 왔고 아이는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어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저는 31살이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작은 회사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원 교육을 받고 계시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계시며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가끔 바다를 보러 가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매일 깨닫습니다. 평양 지하철 7호선에서 본 그 비밀 장소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이 자유와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과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강연 요청도 계속 들어오며 저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때로는 함께 강연장에 오셔서 저를 지켜봐 주시며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지하철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탈 때마다 그 시작점을 잊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자유를 찾았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만강을 건넜고 국경을 넘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살아남았고 여기 있습니다.